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같이 답답한 때 다음 선거가 언제냐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다음 달에 선거가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함께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뭐 다음 달 이제 16일이죠. 네. 보궐선거가 있는 거죠. 전국 보궐선거입니다.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그 관심을 끄고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무래도 서울시 교육감 선거인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그 각 지역의 이제 지자체장인데 뭐 부산 이제 금정구청장, 그다음에 전라남도에 이제 영광과 곡성군수, 그다음에 강화, 또 인천에 이제 강화군수를 뽑는 선거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선거도 뭐 다 하나하나 다 중요하긴 하지만 역시 가장 그 관심을 끌고 최대 승부처를 끌어주는 곳은 아마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아닐까 싶어요. 가장 관심을 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서울시 교육감을 탈환을 해서 4.10 그 총선에서 그 민심의 호된 심판을 이제 받았는데 마치 이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마치 재신임을 받은 것처럼 또 이렇게 여론을 그렇죠. 호도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이제 민주진보 지정 입장은 아주 치명적인 사활이 걸린 선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출마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네. 지금 어떻게 예비 후보 등록하셨습니까? 네, 등록했습니다. 정식 예비 후보입니다. 네. 그때 그 교육감님으로 계실 때가 2010년인가요? 네, 10년에서 12년까지 700하루 했습니다. 네. 지금 벌써 14년 전인데요. 다시 한번 이 도전하는 그 포부가 아주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한번 모시고 저희 사실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선거 우리 연동제 얘기할 때도 같이 출연하셨고 그동안에 또 시민의회 관련해서도 시민들에게 아주 참 비전을 좀 보여주셨는데 교사 정치 기본권도 그렇죠. 있었죠. 네. 그런데 사실 오늘 좀 이 방송 전에 좀 대화를 하고 과거에 말씀하셨던 것을 쭉 찾아보니까 이 체벌 금지, 학교에서 체벌 금지하는 것을 곽 교육감님 처음 제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사실 20대 이상 된 분들, 그러니까 제가 14년 전에 체벌금지 선언했거든요. 네. 그리고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실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갑자기 무기 하나를 뺏기잖아요. 네. 그동안 체벌이 학생 지도 무기인데, 그럼 새로운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잠깐 무기의 균형이 깨진다 그럴까, 교실에서. 네. 그러니까 반가워하시지 않았고, 물론 취재는 동의해 주셨죠,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네. 학부모들도 걱정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더군다나 지금 장관하는 이주호 이 양반이 그때도 장관이었잖아요. MB 정권을 끔찍히 사랑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MB 올드보이들이 계속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대표적인 인사가 이제 이주호 장관인데 이주호 장관이 발끈해갖고 체벌 금지라니 안 된다. 간접 처벌은 인정해야 된다. 엎드려 뻗쳐 뭐 이런 거요. 그렇게. 그건 인정해야 된다 해갖고 우리를 대법원에 제소까지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체벌 금지에 대응하려면 학교마다 중학교마다 상담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애들이 꿀꿀하고 막 빡치고 싶고 그럴 때 좀 대들고 싶고 그럴 때 아이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상담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상담 전문가를 중학교에 다 모시고 빠짐없이 학교마다 모시고 학교를 좀 순하게 하고 아이들을 좀 순하게 하면서 체벌 금지가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5년도 안 돼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현실이 돼버렸죠. 그러니까요. 네, 그 얘기는 이제 뒤에 가서 네. 워낙 지금 이제 서희초 또 교사 또 그 자살 안타까운 일이죠. 이걸 계기로 또 이제 보수 이 정치권에서는 결국 이 학생 인권 조례 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곽 교육감님의 이제 이 처벌은
폐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교권 추락을 가져와서 네. 서희초 교사의 이제 죽음을 불러왔다 이제 이렇게 지금 또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뒤에 네. 들어보시죠. 선거 아이들의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미래가 달려 있는 동시에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 진보 중에는 전 시민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 그렇죠. 선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0월 그렇죠. 서울시 네. 교육감 네. 선거. 네. 10월 16일 이제 한 달 또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한 달 뒤에 이 교육감 선거 만약에 뭐 좀 비슷하게 나오거나 그러면은 또 임정부가 또 기고만장해질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이른바 이미- 탄핵 시기가 늦어지겠죠. 네네. 네. 지금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라는 걸 하게 된 이유가 조희연 그 현재 교육감이 이제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그렇게 된 거죠. 네. 네. 사실 뉴스를 계속 보신 분들은 좀 아실 수 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이게 서울시 교육감이 조희연 교육감인데 저분도 꽤 오래 하셨잖아요. 네, 네. 보니까 해직 교사들을 이제 특별 채용하면서 이게 이제 유죄가 확정되더라고요. 뭐 본인의 뭐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그래서 이게 참 선의로 했던 일인 것 같은데 2018년에 그런 일이 있었고, 24년인데 네. 네. 결국 그렇게 됐고, 저 보시면 네. 저는 정말 12년 전에 제 사안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공분이 치미는지 네. 굉장히 참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MB 정권이 저를 사실 죽였죠. 축출했죠. 네. 또 이 12년 지나서 윤석열 정권이 조희연 교육감을 또 죽인 겁니다. 그러면 서울진보교육감 1호, 네. 서울진보교육감 2호가 네. 속절없이 전부 다 정치 검찰에 있는 그렇죠. 희생이 네. 희생양이 되신 겁니다. 네네. 저는 사실 이 12년간 여러 가지 변화와 발전도 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검찰의 행태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 네. 물론 윤석열 정부 와서 극도에 극에 달했죠. 근데 MB 정권을 충실히 계승하는 거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악화시킨 데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가. 그러면서 두 번 다 검찰의 힘으로 서울교육을 뒤흔들고 서울교육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저를 교육감 출마를 결심케 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됐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지금 문제는 조희연 교육감, 전 교육감 사실은 해직 교사들을 다시 특별 채용을 한 것을 이제 직권 남용이라고 이제 그 몰고 간 것도 사실 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사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 선고를 한 날짜가 8월 29일이거든요. 네. 이틀 전이죠. 네, 그래서 8월 31일 이후가 되면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만약에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내년 4월로 보궐선거가 넘어가게 되는데 이거를 8월 말을 넘기지 않기 위한 의도로 의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8월 31일 그러니까 8월 31일 이전에만 선고가 되면은 이제 10월 16일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 네. 그러니까 8월 29일 날 대법원에서 전격적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내면서 사실은 이제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10월 달 보궐선거는 거의 대비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그렇죠. 갑작스럽게 이 선고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우리는 다 조희연 교육감이 네. 대법원에서 네. 파기환송돼서 파기환송되거나 그러면 대법원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심리를 해서 저희가 최소한 8월 이후에는 이런 저도 헌법재판소에 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라도 네. 기다려줄 수도 있다. 이런 일말의 네.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네. 사실은 이렇게 급작스럽게 선거 날짜가 잡힐 거라 생각 안 했거든요. 네, 저거는 그 4월 어떻게 보면 그 총선에 이제 그 심판을 받았던 윤석열 정권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대법원이 저는 선물을 좀 준 게 아닌가, 네. 새로운 그 기회의장을 제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또 나중에 들어보니까 민주 진보 진영하고 달리 보수 진영 쪽에서는 이건 10월 달에 보궐선거가 치러질 걸로 예상하고 상당히 많이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정보는 없습니다만, 모르고요. 네.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
저쪽 진영에 이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단골로 나오신 분들 둘이 있어요. 네. 한 분은 이제 조전혁 전 의원이시고 또 다른 분은 박선영 전 교수 내지는 뭐 전 의원이잖아요. 이 두 분은 뭐 선거 캠프를 해산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몇 분이 하더라고요. 저는 뭐 확인은 못했습니다. 여간 만약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차피 이제 조영 교육감이 2심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대법원 판결이 머지않아 날 것이고 그러니까 해산 안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네. 어쨌건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아무튼 이해를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선거 일정을 보면은 10월 16일이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10월 16일이고 그 임기는 잔여 임기가 되겠네요. 1년 7개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등록 마감이 9월 25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보궐선거가 그 임시공휴일, 선거일이 임시공휴일이 아니라서 투표율이 지방선거보다는 지방선거 때문에는 좀 투표는 좀 낮아질 거로 네, 보입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도 사실 50% 간신히 넘기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걱정입니다. 저는 이번 보궐선거도 시민이 주인입니다. 미래가 주인입니다. 아이들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 예. 어쨌든 투표율이 낮으면 진보 진영 쪽에는 좀 불리한 선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특히 이번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아주 절호의 4.10 총선으로 그 구겨진 자존심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반면에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상당히 비상한 각오로 선거를 다시 이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보수 진영이 아주 단일화 칼을 갈고 있는데요. 실제로 될지는 정말 미지수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단일화 기구에는 보수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아직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아, 아직까지도. 예. 제가 알기로 그래요. 그리고 반면에 진보 진영 기구에는 무려 8분이 등록하셨어요. 저를 포함해서. 물론 8분이니까 거기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갈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서약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 결과에 승복한다. 그래서 힘을 합쳐서 반드시 선거에서 혁신교육과 진보교육의 물줄기가 역류되는 걸 막고 오히려 그 물줄기를 더 빠르고 강하게 앞으로 흘러가게 하겠다. 네. 이런 식의 이제 서약을 했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 보수 진영도 단일 기구가 성립이 돼서 23일까지 왜냐하면 26, 27에 본 선거 후보 등록일이니까 늦어도 23일까지는 그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 네. 경선 후보를 본선 후보를 확정해야 된다 해서 방식도 발표했어요. 뭐냐면 100% 여론조사. 100% 원샷 여론조사로 하기로 그래서 네. 가장 그게 최장기일이니까 최장기일 동안 각자 열심히 뛰어서 23일 날 여론조사 뚜껑을 열 수 있게 그렇게 하기로 그쪽은 결정했고요. 네. 아직 진보 진영 단일 기구는 오늘까지도 이제 룰 미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론되는 방식을 보게 되면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이제 여론조사 100%로 하거나 아니면 여론조사 플러스 이제 그 선거인단 방식 또는 그 선거인단에는 이제 일정한 이제 배심원단 이제 평가를 또 반영하는 뭐 한 세 가지 정도를 놓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고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짧은 기간이잖아요. 자, 9월 5일부터 단일화 기구가 이제 출범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 다 등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8분이나 등록했단 말씀을 드렸잖아요. 9월 5일부터 최장 23일까지 우리도 끝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18, 9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에 추석 연휴가 있어요. 6일이. 네. 물론 이거를 뭐 한 이틀 빼고 나흘 선거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잖아요. 다 귀성객이 많고 하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짧은 시간인데 자, 여론조사 하려면 뭐 안심번호 받고 하려면 최소한 열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제 안심번호 받아놔야지 할 수 있죠. 그런데 비용이 들어요. 근데 이 비용을 후보한테 받을 수 없다는 게 선관위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각 진영마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뭐 이제 위원도 꼭 모시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10,000원씩이라도 걷고 해야죠. 추진위원들을 우리도 이제 모집 중인데 이게 절대적인 날짜가 부족해서
뭐 토론회도 하고 배심원, 정책 배심원단처럼 투표도 하고 또는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이른바 권리당원 막 모집하듯이 그럴 절대적인 시간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뭐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8명 그 후보 가운데서는 인지도가 우리 광노현 그 전 교육감님이 제일 높으셔서 사실 그 방식에는 교육감님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른 후보들이 반대할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듣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단순히 인지도나 지명도로 승부 보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5번이고 10번이고 날마다 토론회 하자 아니면 오전 오후를 한 번씩 해서 6번 하자 해도 야.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저는 정말 교육 정책에서 압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어떤 질문이 와도 원론적으로 방향도 얘기할 수 있고 강론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 특히 다른 어떤 후보도 거론하지 않는 의제화를 여러 의제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요. 네. 저는 어떤 사람들이 제가 이 선거를 뭐 정치 선거로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육감 선거는 기본적으로 아이들과 우리의 미래를 향한 정책 선거를 해야죠. 이걸 기본으로 하고 다만 이번 선거는 누가 촉발했습니까? 정권이 촉발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성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일정한 정치적 성격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제가 단순히 정치검찰의 피해자가 아니고 단순히 국정원 심리적 공작의 피해자가 아니고 물론 피해자입니다만 그걸 넘어서 평생 정치검찰 및 정치국정원과 20년씩 싸워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의 개인의 진정성과 서사를 가지고 우리 유권자들께 저는 이 정책 선거에서도 자신이 있고 그리고 만약 정치적인 근육에서도 제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저의 삶의 이력을 조사해 보시면 제가 얼마나 법치주의 전사이고 이를테면 최강자를 법의 지배 아래 잡아놓기 위한 법치주의입니다. 네. 윤석열식은 법치 파괴고 네. 그래서 법치 파괴에 맞선 법치주의 전사 이력이 제가 굉장히 강하게 있거든요. 특히 그 법치 파괴자가 중에 대표적인 두 기관이 하나는 정치검찰, 하나는 정치국정원, 안기부국정원이었죠. 그래서 제가 계속 쌓아온 겁니다. 경력을 쭉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이제 법학 전공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쭉 방송통신대학교에서도 법대 교수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 국가인권위 초대위원이셨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노무현 정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노무현 정부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그리고 17대 서울시 교육감, 그리고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이사장, 사단법인 진검다리 교육공동체 이사장. 지금도 맨 밑에가 이제 현재 그렇습니다. 예, 맨 밑에가 현재고요. 네. 제가 하는 일 중에 또 하나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밥만으로 살 수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자존감을 다시 회복시켜야지만 사회관계를 맺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문학을 배우고 인문학 정신을 장착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 아래 1년 대학과정 그 성프란시스 대학이라고 그 프란치스코 성인의 뜻을 받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인문학 과정을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의 학장도 맡고 있어요. 저희 아내가 제가 4년 반 전쯤 되나요? 이런 걸 맡아달라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럽디다. 아유, 당신 잘 됐다고 아주 이번 기회에 톡톡히 하방 좀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 형제들하고 같이 애환을 나누고 또 같이 뒹굴고 그렇게 하면서 좀 당신이 더 낮은 곳에 가 있어서 자기는 박수 치겠다고 그래서 제가 기꺼이 맡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죠. 네,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특히 지금 교육감 재임 시에 정책들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체벌금지,
학교 체벌 금지 요 정책을 시행하셨고. 아, 요거는 학교 문화혁명이에요. 네. 지금 두 분 다 학교 다닐 때 엄청 공부 잘하시고 맞았죠. 그래서 안 맞으셨을래나? 엄청 맞았죠. 맞았죠. 그때는 그럼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러면서 다 학교 네, 그건 뭐안 그죠. 맞는 사람이 기본이죠. 없죠. 네. 체벌을 너무 당연하게 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체벌금지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요. 한국에서 학교 문화혁명이다. 근데 저것이 아무도 엄두를 못 낸 게 다들 학교 선생님들이 힘들어지니까 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분들이 교육청 분들이고 그러니까 엄두를 못 냈어요. 그리고 교원 노조라든가 이런 데서도 뜻은 같이 해도 사실 힘들어지고 해서 대책이 없고 해서 다들 사실상의 묵인당조 반대를 했는데 정말 놀랐어요. 저는 한국 교사 집단의 실력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데 와 이거를 2, 3년 만에 사실상 체벌이 사라지거든요. 5년 안에 전국적으로 사라집니다. 네, 네. 체벌 없는 학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그냥 현실로 만들어냈잖아요. 이제 상식이 됐지 않습니까?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5년의 노력을 통해서 집단적인 의지를 모으고 노력해서 없앨 수 있는 건데 70년, 100년을 못 없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걸 아무튼 제가 해내서 저는 폭력 없는 사회로 가는 길에 큰 초석을 놨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네. 네. 그 대신 제가 겪은 고초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체벌 금지했다가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방송하기 전에 오늘은 가급적 그 곽교육감님 개인 자랑보다는 이번 그 교육감 선거의 좀 중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근데 워낙 자제하겠습니다. 과거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이 정말 그 교육감으로서 이게 엄청나네요, 정말 진짜. 네. 아주 규감이 되는 네. 여러 일들을 어느 다방면으로 그러니까요. 해오셨기 때문에 대한민국 학교에서 체벌을 없앤 분이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으로 나오신다는 게 네. 놀랍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확대도 교육감님이 하신 거예요? 경기도에서 네. 이제 김상곤 교육감이 저보다 1년 먼저 네. 진보교육감, 첫 진보교육감으로 되잖아요. 그때 이제 무상급식을 갖고 경기도의회하고 세 차례 싸우고 궁극적으로는 그 다음에 관철시키시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도 그 당시 이제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는 완전 무상급식 찬반으로 쫙 나뉘어서 네. 찬성한 민주당 쪽과 이제 다른 정당들이 다 휩쓸었죠. 네. 그래서 그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 시대를 열게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저는 또 체벌금지 전선에 이어서 무상급식을 가지고 서울이니까 중앙 언론의 대상이고 중앙 정치의 대상이 되잖아요. 이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와 다르잖아요. 그래서 누가 총을 뺐습니까? 대포를 든 게 오세훈 시장이죠. 네. 오세훈 시장과 이명박 정권이 전체가 다 반대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한쪽에는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 정권, 또 다른 한쪽에서는 또 역시 이주호 정권과 MB 정권, 또 뒤에서는 정치검찰과 저를 사찰한, 정치 사찰한 국정원, 이 3중으로 둘러싸여는 채로 네. 두 개의 전쟁을 수행했어요. 하나는 체벌금지, 하나는 무상급식.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아예 여기다 대권 가도의 필수라고 생각해서 직을 걸었잖아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었죠. 눈물을 흘리고 그랬는데 주민투표를 걸었잖아요. 네. 그런데 저한테 졌죠. 네. 사실 무상 급식 주민투표 다음 날 어느 신문에서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크기를 원으로 만들어서 다 보여줬거든요. 네. 제가 1등으로 임하놨고요. 오세훈 시장은 네. 그 반, 3분의 1 정도나 될까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집단, 어떤 개인보다도 서울교육감이었던 제가 저하고 다 붙은 거니까 기본은. 그래서 제가 그것도 뿌듯한 보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서울시 교육감 이제 재직 기간이 이렇게 길지는 않은데 뜻하지 않게 중간에 이제 정치검찰에 의해서 낙마하시면서 상당히 짧은 한 2년 남짓한 네, 기간 동안 2년도 안 됐습니다. 사실. 큰 업적을 남기셨고 또 그 업적이 이명박 정부 하에 오세훈 또 서울시장 그리고 그 밑에서 그들과 싸우면서 이제 이룩해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현재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참 녹록하지 않은 게 이 진보 교육감들 일단 단일화해야 돼요. 진보 교육감 서울시에서 진보 교육감이 단일화하지 않고 이긴 경우가 단 한 번도 없고 그리고 보수 후보가 분열되지 않은 경우에 이긴 경우가 또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 한번 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 어떻게 치러져 봤는지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자, 2010년부터 보죠. 네. 2010년 선거는 후보가 많았네요. 저 당시에는 진보 교육감이 단일화가 됐었나요? 다 당선될 당시에? 지금 34%로 그렇죠. 제가 이른바 민주진보 단일 후보였죠. 단일 네. 후보. 네. 예. 그런데 나머지는 다 보수 후보인가요? 세 분, 특히 이원희 후보, 김영숙 후보, 남승희 후보가 미는 사람이 다 달랐어요. 이원희 씨는 그 당시에 교총 회장을 오래 한 분이셨고요. 김영숙 씨는 덕성여고 교장이셨어요. 근데 혁혁한 나름의 혁신 성과를 갖고 계셨고요. 남승희 씨는 오세훈 시장의 교육특보였든가 여성특보였든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광노현 후보가 이원희 후보를 간신히 이긴 거예요. 그러네요. 1%. 1% 남짓. 만약에 저 이원희, 김영숙, 남승희 저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만 됐다면은 참 저 선거 당선되기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결과를 보면. 그렇죠. 네. 2012년 재보궐선거에서도 보면 저 진보 후보는 이수호 후보 같은데요, 그죠? 네, 그 이수호 후보께서 단일 후보가 민주진보 나와서. 단일 후보가 되셨어요. 네. 달리셨는데 이제 200만 표 얻으시고 37% 득표하신 네. 거죠. 문영일 후보는 이제 보수 후보였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뭐 과반수를 확실하게 그러네요. 얻으셨죠. 항상 저렇게 보궐선거 때는 사실은 이 보수 후보한테 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낮다고 그렇죠. 보니까. 자, 이제 2014년 지방선거 때 이제 다시 이제 진보교육감 시대가 열리죠. 네. 조희연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네. 이때도 이제 진보 후보가 단일화 됐는데 40%를 넘지 못했어요. 득표율이 39%였죠. 진짜. 네. 그런데 다행히 이때도 또 이제 보수 후보가 이제 분열이 된 거죠. 문영민 이때 고승덕으로. 고승덕이 그렇죠. 나왔군요. 네, 그 캔디고 사건. 네네네. 그 이른바 에비 메탈이라고 네, 사람들이 풍자했었죠. 헤비 메탈식으로. 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이제 어려웠. 그러네요. 이 두 후보 합치면은 50% 넘네요. 없죠. 예. 그래서 저 당시에도 역시 이제 진보 후보는 단일화가 됐고, 저 보수 후보는 이제 그렇습니다. 분열이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때, 이때는 조희연 이제 후보. 조희연 후보가 40%를 넘었습니다. 네. 7% 가까이 됐으니까 그때가 제일 튼튼할 때죠. 이때는 보수 후보가 분열이 됐었나요? 박선영. 예, 박선영, 조영달 두 분이 다 보수 후보였죠. 보수 후보. 네. 저 때도 합치면 보수 후보 합치면 이제 50%가 넘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20년 지방선거는 이제 그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된 직후에 치러진 거라서 사실은 진보 후보가 사실은 좀 굉장히 불리한 분위 속에서 치러졌는데 보수 분열이죠. 조전혁, 박선영, 조영달 네. 세 분이 단일화를 거부하는 바람에 저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조희연 당시 이제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38%, 40%가 넘지를 못했지만 이제 보수 후보가 분열이 되면서 저 당시에는 아마 보수 후보들이 워낙 저는 이제 보수 대세 시대, 워낙 국민의힘이 이제 보수가 그 전반적으로 이제 그 선거 분위기를 주도하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가도 각자 나가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단일화가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이 어쨌든 3선의 성공을 그러네요. 했습니다. 근데 이겼다고 보기에는 2위랑 표차가 그죠? 이때만 이제 유일하게 좀 압도적으로 이긴 것 같고. 그러니까 진보 혁신교육이라고 그럴까 또는 진보 교육감이 서울에서는 적어도 과반수를 획득한 적이 없는 겁니다. 저하고 조희연 교육감인데 결국 네 번의 선거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47% 가까운 득표를 한 번 한 것 외에는 다 30%대를 셋 다 기록한 셈이 돼서 얼마나 어려운 선거인지 보여주셨어요. 지금 숫자로. 아까 검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언론들도 광노현 때리기에 지금 막 모든 언론이 지금 난립니다. 그러니까 출마했다는 자체만으로. 보수 언론들에서 봤을 땐 지금 이제 8명의 후보들이 출마했습니다만 진보 교육감으로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지금 후보를 지금 광노현 전 교육감으로 보고
이 보수 언론들이 지금 똘똘 뭉쳐서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광노현 교육감을 이제 주저앉히려고 네. 저렇게 흠집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뭐 매일경제뿐만 아니고 네. 뭐 서울신문, 서울신문, 뭐 그리고 한국일보까지. 한국일보가 제일 좀 어떻습니까? 좀 한국일보보다 어쨌든 제일 앞장서는 건 조선일보죠. 조선일보잖아요. 뒤에 조선일보 기사 동아일보 네. 또 있고요. 뭐 문화일보고, 자, KBS. 자, 조선일보 보면은 뭐 아주 막 팔을 걷어붙이고 막 뛰어났습니다. 그죠? 거의 죽이기에 가까운. 근데 지금 보시면요. 네. 제가 며칠 전만 하더라도 저 웃을 때 모습이잖아요. 지금 네. 9월 5일이거든요. 네네네. 오늘 제가 모니터에 비치는 제 모습을 보고 제가 경악했거든요. 근데 우리 모니터에 1년 전 제 사진이에요. 그걸 골라주셔서 너무 고마운데요. 제가 보니까 저 사람이 나 맞나 싶고. 그래서 요새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면. 아니, 윤석열 정부에 얼마나 실망을 하고 나라 걱정이 많고 특히 나라 망가뜨리는 것도 모자라서 아이들 교육 망가뜨리고 아이들 미래 망가뜨리고 작정한 사람의 이 움직이는 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이 많으면 이렇게 쏙 말랐냐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뭐 조선일보가 사진은 그래도 그나마 좀 웃는 표정의 사진을. 글쎄 말입니다. 저렇게 화난 사정이. 전 다른 뭐냐면. 언론들은 다 이렇게 보면 심각한 사진. 그러니까 얼마나 뻔뻔하냐 이런 뜻이겠죠. 네. 그런 거죠. 그런 딱 그런 거죠. 네. 그래도 고맙네. 사진 좋은 거 뽑아줘서. 이게 지금 웃을 일이야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딱 그거죠. 네. 야, 조선일보는 역시 참. 센스쟁이네. 얼굴이 두꺼운 후보 뭐 이런 거죠. 그런 거죠. 나타난 거죠. 한 번 더 비꼬네요. 조선일보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언론들이 지금 다 같이 득달같이 달려드는 이유가 과거에 그렇게 유죄받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선거를 무효화시키는 이 책임이 있는 사람이 다시 출마해서야 되겠느냐 이제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네. 저런 이제 보수 언론의 공격에 대해서 저게 아무래도 이제 광노현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뭐 가장 큰 걸림돌이 좀 될 것 같아요. 선거 끝나고 1심은 벌금이었습니다. 아, 벌금이 아예 징역이 네네. 없고요. 네네. 집행유예도 없고요. 벌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풀려 나와서 네. 벌금이었기 때문에 풀려 나왔죠. 네. 이때 1심 재판장께서 선거 공판에서 굉장히 따뜻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자기가 많이 이제 고심을 한 거죠. 과연 저한테 들씌워준 제목이 처벌 가능한 죄인지 정말 고민을 했고 그래서 헌법 소원을 꼭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위헌 요소가 너무 강하니까 네. 헌법 소원을 꼭 하십시오. 굉장히 이례적이죠. 아무튼. 이번에 이제 그 조희연 교육감 때도 그렇고 또 전에 후보님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결국 검찰이 기소를 해서 그렇죠. 이제 사건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감이 당선되고 나면 이제 정치 검찰이 그 어떤 허물을 들춰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공략을 했다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이제 후보한테 그 경쟁 후보한테 지금 언론들이 얘기하는 거는 결국 이제 뭐 돈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자리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사람들이 재밌더라고요. 한 20%는 제가 돈을 받은 줄 알아요. 그래서 저렇게 된 줄 알고 네. 또 한 80%는 저 사람이 후보를 매수를 했나 보다. 그러니까 선거 전에 후보를 매수는 했는데 단지 돈은 선거 끝나고 줄게 이런 약속을 한 거죠. 이거 매수지. 네. 그래서 이 약속에 따라서 선거 끝나고 돈을 줬나 보다. 네. 이래서 후불 매수로 생각해요. 네.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1심, 2심, 3심 모두가 광노현은 어떤 후보 매수도 없었다. 어떤 사전 매수 약속이 없었다. 광노현이 책임져야 될 형사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어떠한 불법 행위가 없었다. 이거는 1심, 2심, 3심 공히 인정한 거예요. 판결문에 다 그렇게 되어 있군요. 네, 판결문 보시면 100%고요. 후보 매수가 없었다는. 네, 후보 매수 없었습니다. 그럼 언론들 저 후보 매수 유죄 저 제목은 잘못된 거네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다 약간
정정보도 하셔야 법적으로 되겠네. 정정보도 청구하셔야 청구서부터 다 할 네. 생각이고요. 네. 저한테 들씌워진 건 좀 다른 거예요. 선거 끝나고 나서 후보였던 사람한테 당연히 선거 끝났으니까 후보였던 사람밖에 네. 없겠죠. 네. 사전에 약속도 없는데 어떤 사정으로인가 어떤 정황 아래서 돈을 줬죠. 그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그 행위가 사후에 매수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법이 인정할 수 없는 사후 매수. 사후의 수재. 이 사후 매수죄는 한국 선거사법 역사 70년 중에 저 하나죠. 아.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무, 후무. 네. 전 세계에 저런 선거사범을 처벌하는, 저걸 범죄로 봐서 처벌하는 법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일본하고 우리나라. 일본 걸 우리가 베꼈으니까. 네. 일본도 70년 전에 끝났습니다. 70년 동안 사문화된 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사문화돼 있었죠. 네. 그걸 저한테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이거 진짜 네. 여러분들 이런 기소가 가능할까요? 같은 법조문인데 조문 같아요. 몇백 몇십 몇조 뭐 이렇다 칩시다. 근데 그것에서 기소를 이렇게 한 겁니다. 살인죄 또는 과실치사죄라고 저를 고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불매수죄 또는 아무 약속 없이 돈을 줬는데 그것이 사후매수죄에 해당한다는. 그러니까 검찰은 꽃나루패가 됐잖아요. 둘 중에 하나도 걸려도 된다. 아무거나 걸려라. 근데 이게 같은 법조문 안에 이 살인죄와 과실치사죄보다 더 차이가 나는 거거든, 이거는. 네. 그죠? 그렇죠. 후보매수죄하고, 네. 이 순수하게 어떤 약속도 없는데 후보였던 사람한테 어떤 사정이 있고 어떤 정황상, 네.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되게 순수한 마음이 컸죠. 그런 걸 가지고 사후 매수를 모은 거거든. 왜냐하면 아무리 뒤져봐도 멀리서 봤을 때는 후불 매수인 줄 알았어요. 아무리 캐봐도 없는 거 아닌 걸 어떻게 해. 왜냐면 진실인데 아닌데. 그러니까 다 손을 들었죠. 네. 그랬으면 검찰이 그냥 후보 매수는 빼고 이른바 사후 매수는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죄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부터가 논란이잖아요. 이걸 처벌하는 게 과연 합헌인지 아닌지도 논란이 되고 여러분들 아실래나?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가 한 분 계세요. 네. 제가 좀처럼 안 쓰는 말인데 저는 그 선후배 따지기 이런 거 싫어해갖고. 근데 임진택 선생님 있잖아요. 판소리, 창작 네네. 판소리 12마당. 임진택 선배가 며칠 전에 저를 보시더니 그렇다고. 곽감은 도대체 어떤 초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슨 수로 사후 매수를 했냐? 네. 되고 나서. 어떻게 선거 끝나고 나서 매수를 했냐? 하는 게 가능한가요? 동그랗고 동그란. 나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유했어요. 네. 아니 무슨 너무 좋은 선생님이 계셨어. 이 선생님을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이 그래서 학부모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 봄에 그 선생님 자꾸 생각나서 가서 상품권을 하나 드렸다 칩시다. 근데 이걸 사후천지죄라고 만들어갖고 처벌할 수 있느냐 이런 거고요. 네. 엊그저께인가 우리 저 삼선 교육감 지낸 우리 김성환 교육감이라고 계시잖아요. 네네. 아주 훌륭한 법학자시잖아요. 네. 또 검찰로부터 갖은 박해 17번의 고소고발로 수사를 받으셨는데 다 100% 무혐의로 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친구 사이예요. 출신 대학은 달라도 옛날부터 같은 진보적 법학 운동을 함께 해온 사이라 아니 도대체 뭐 사후 뇌물이라도 되려면 뭐 미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사회에 이런 걸 해주겠다는 네. 그래야 사후 뇌물인데 그런 것도 아예 없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죠. 아니 그럼 뭐 내가 책임져야 될 건 하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다만 이제 이거겠죠. 이제 후보가 단일화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니 그 사이에 이제 뭐 좀 네. 이런 게 있었어요. 그쪽에 상대 후보에 단일화했던 분의 이제 선대본부장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제 선대본부장도 있는데 이런 분들끼리 아무튼 네. 단일화 협상은 완전히 깨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뭐 볼 것도 없다 해서 끝났고 네. 그런데 이제 상대 후보 쪽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자기 선대본부장한테 그래도 어떻게든지 해봐라 그랬나 봐요. 네. 그랬더니 우리 협상 측 당사자들은 다 노땡큐를 했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땡큐에서 할 수 없이 자기 손윗동선에 또 하필이면 내 회계 책임자가 네. 저 시골에서 농사 짓는 내가 아주 존경하는 친구인데 네. 법과대학 동기고 네. 이제 그 친구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죠. 제가 회계 책임자를 맡아달라. 그러니까 이제 꼭꼭 숨어서 이제 출납만 관리하잖아요. 네. 내 돈 쓰듯이 자기 돈 쓰듯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어서 그 자기 가족을 또 그 회계 책임자라서 전혀 협상하고 상관없는 사람을 불러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형님 제가 선수니까 그 사람 출마도 해본 사람이고 뭐 그런 사람인데 아무튼 둘이 만나서 형님 저만 믿고 제가 하자는 대로 합시다. 그러니까 제 회계 책임자가 끄떡끄떡 했다는 것이고 그게 다예요. 그 뭐 돈 얘기도 오고 갔겠죠. 여기서 뭘 달래니까. 그래서 저한테 알리면 제가 경을 치니까 저한테 알리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새까맣게 몰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그 후에 발생할 거 아닙니까? 저 서로 네. 단일화했으니까 굉장히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삐꺼덕거리는 소리들이 들리게 돼 있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검찰이도 뭐고 잘 걸렸다. 저놈이 멀리 당연히 했겠지, 알았겠지. 그러니까 이걸 서로 입을 맞췄을 거라고 생각할 거. 그러니까 콩으로 매줄 쓴다 그래도 못 믿는 상황 아니에요. 재판관 네. 입장에서는. 근데 뭐 만약에 제가 조금이라도 지시를 했다, 의혹을 가졌다든가 지시를 했다든가 보고를 받았다든가 추인을 했다든가 어느 한 가지만 걸려도 이거는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입증하는 증거가 수십 개가 쏟아집니다. 여러 사람들의 증언과 여러 가지로. 보고받지 않았던 그럼요. 증거들이. 그렇죠. 제가 알았더라면 할 수 없는 일이 계속되거든요. 적어도 그걸 지시했거나 보고받거나 추인이라도 했더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는 게 수십 가지가 나와서 그러니까 그래서 사전 매수자는 도저히 걸 수가 없었고. 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이게 보통 무죄는요. 지금 A 또는 B였잖아요. 네. 그러면 후불 사전 매수, 보통 후보 매수죠 이게. 아니면 순수 사후 매수라고 그럴까요? 뭐 약속 없는. 자 그러면 이게 검찰이 조사해봐도 명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둘로 기소를 해서 내가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교육감님, 저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입니다. 그러더라고. 그게 제가 다시 야단을 쳤어요. 아니, 이 사람아, 도대체 당신을 검사라고 국민들이 예우해 주는 거는 이럴 때 검사 노릇 제대로 하라는 거다. 너가 이 사건에서 주사급 수사관이라고 둘러대고 검사가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의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물쭈물 하더라고. 봐라. 네 양심이 네 양식이 만약 내가 정말 여기에 유죄라고 생각하면 네가 대선배시고 아직은 떨어지지 않은 아직은 꼬리표가 안 떨어진 현직 교육감이시라 제가 봐드렸더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하면서 착상을 내려치고 호통을 치는 게 검사다. 네. 근데 지금 뭐라 그랬냐? 지금 꼼짝 못하고 도망가고 있지 않냐? 제가 그 A 또는 B를 보고서 화가 나서 그렇게 야단 쳤거든요. 근데도 A 또는 B로 기소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법원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같은 조문이 어떻게 살인죄와 과실치사를 같이 처벌하면 한 조문이 어떻게 후불매수죄와 아무런 것도 없는 거를 처벌을 하냔 말이에요. 같은 조문이. 그것도 어떻게 두 가지가 완전히 서로 다른 구조와 행위이고 이런 거 완전히 다른 범죄인데 만약 범죄라 치더라도 한 개 죄목 조를 가지고 두 개의 죄목을 갖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법정형도 같아.
그런데 말이 되냐고. 하나는 진짜 매수죄고 선거법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후보 매수죄고, 하나는 이게 뭐 선거 끝나고서 무슨 후보를 매수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것이고 그건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건데,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지금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저더러 정말 이렇게까지 요즘 저희는 지금 이제 사실 제가 처음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모르는데, 요즘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저희가 이제 영장이라든지 공소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봤지만, 검찰이 정말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또 아니면은 실제로 검증되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것들까지도 다 연결해서 어떻게든지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심지어 이번에 이화영 재판도 봤지만은 판사도 거기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참 그 말씀 들어보니까 사후 매수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그 사전에 논리인데, 뭔가 약속이 있는 네. 상태에서 그 선거가 끝나고 났는데 돈을 줬다면 뭐 이거는 사전 매수가 돼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사후 매수를 어떻게 사전에 방법이 당선되고 나서 그래 미안했어 이러면서 뭐래잖아요. 뭐 이렇게 돈을 좀 물론 이제 그 제가 이제 얘기를 아까 사전에 좀 들었습니다만, 그분이 워낙 딱한 사정이 있어서 뭐 그런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만은, 뭐 선거 준비 네. 이제 자기는 하느라고 돈을 이제 많이 썼는데 결국 선거에는 나가지는 못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로 이제 엄청나게 이제 빚도 많이 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뭔가 좀 도의적으로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제 저 네. 지급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측은지심에 의해서 네. 발동된 것 같은데, 네, 그게 매수다 이렇게 언론들이 지금. 네. 근데 결국 이제 판결문이 그게 나오니까 이게 사실 뭐 100마디 말로도 이 변명을 하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 지금 이제 거죠. 언론들에서 지금 곽 교육감님을 이제 비판하는 이제 그 후보 매수죄로 그 처벌받은 사람이 왜 또 나오냐 이런 했을 때 이 제목만 보면 대부분 다 그 사람들은 사전에 저건 다 후보가 이제 사퇴를 조건으로 해서 금품 제공 약속을 했구나. 대부분 다 그렇게 이제 네. 받아 들을 건데 전혀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 직접 들어보니까 네. 사전 논리적으로 매수, 말이 안 사전 되네. 매수는 1심, 2심 대법원 모두에서도 인정이 되지 않았다는. 그것도요.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저를 구해내고 저에게 이루어온 것은 오직 진실입니다. 저에게 이루어온 게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만이 저에게 이롭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모든 진실을, 심지어는 오해를 증폭시킬 위험과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진실에 충실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에게 들씌워진 모든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들으시는 분마다 다 판단은 다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진짜 엉터리 기소 당했고요. 저는 그 검찰이 저한테 자기는 주인 검사가 자기는 검사가 아니라 일개 수사관이라고, 그게 이제 대검 공안부장이 검사란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12시간 조사해서 명백하게 이 사람이 후보 매수 안 했다는 걸 알죠. 저 자세를 보면 알잖아요. 신이 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게 정말 그 테이프 다 구해갖고 다 국민들에게 다 보여드리고 싶어. 근데 저는 그 순간에 그러지 않고 저를 A 또는 B로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한 비열령으로. 그 순간부터 저는 정치검찰이라고 100% 얘기하는 거고요. 물론 그 전에 제 사건을 접수한 때부터 국정원하고 긴밀하게 논의합니다. 실시간 정보 교류를 다 하죠. 네. 그런 다음에 국정원은 바로 광노현 죽이기 심리전 공작에 들어갑니다. 어떤 시민 우익단체들을 동원해서 돈 주고 동원하는 거죠. 학교 앞에, 집 앞에 와서 날마다 출근 저지 투쟁하고 교육청 앞에 와서 심지어 관 들고 와서 화형시켰어요. 이런 거를, 근데 중요한 거는 다 써 있어. 그게 누구누구 시켜서 한다는 것까지 다 써 있는 거를 내가 내 나라 내 파일을 통해서 입수한 사람 아닙니까? 그것까지 입수를 하셨군요. 제가 다 입수했죠. 그거 저한테 공개 안 할 수 다 없었기 MB 전부터 일어났죠. 네, 그렇죠. 곽 교육감님 그 선거 캠프에서는 가급적이면 이 과거에 이 형사처벌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거론을 안 하고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거보다는 정면 승부하는 것도 얘기를 하셔야 될 것 방법일 같아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치하에서 그들이 추구하고는 수월성 교육, 그다음에 이제 무상급식 반대하고 정반대의 정책을 서울시 교육감이 펴내고 있으니 정권 차원에서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찍어내기 차원에서 정치 검찰이 이제 작업이 들어갔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도 사전 매수 부분들을 찾아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검찰의 또 정치 판사들의 좀 희생양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거꾸로 그래서 다시 우리 민주 진보 진영 그 박교육관이 선택한 그 민주 시민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네. 오히려 네. 이 사건은 당당하게 사실 정면 승부하는 것이 더 그래야 되겠네요. 좋지 않을까. 제가 이제 보태고 싶은 게요. 보통 어떤 사안에서 무죄를 받지 않습니까? 무죄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부분은 그 혐의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약간 남아서 합리적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서 무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이러는 거죠. 그걸로 이제 절차적인 무죄죠. 이를테면 약간의 의심할 여지가 있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가 없어서 무죄다 그러는데, 제 경우는 그 후불 사전 매수가 없었다는 거, 이른바 후보 매수가 없었다는 건 100% 실체적 진실로 달리 볼 여지가 전혀 없는 실체적 진실로 무죄라고 판단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완전히 다른 거죠, 두 가지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얘기할 게 좀 많으니까 네. 우리가 과거 얘기만 네, 할 수는 네, 없습니다. 네, 다만 정말입니다. 이제 요 비리 저는 정말 속이 다 후련한데, 비리 교육감으로 이제 낙인이 이제 찍히시긴 했어요, 정치 검찰에 의해서. 네. 그런데 그해,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제 광노현 교육감을 이제 후보 매수죄로 그 수사가 들어갔던 바로 그해, 네, 국가권익위에서 각 국가기관들을 상대로 청렴도 조사를 했는데, 네. 놀라운 것은 우리 교육관님이 소속했었던 서울시 교육청, 그중에 책임자를 했던 서울시 교육청이 그 청렴도 조사에서 1등을 했네요, 보니까. 저게 네. 참 옛날 얘기 하려니까 뭐 그런데요. 네. 제가 이제 반부패 혁신가라고 스스로 생각했고요. 그래서 제가 저게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조사를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매년 평가에서 발표해요. 그 12월 달에 평가 발표하고요. 이제 7월 1일에 다 취임하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 그래서 다음에 6월 30일까지가 1년 아닙니까? 네. 그 1년간의 청렴도를 여러 전문가 그룹, 이해 당사자 그룹, 내부 구성원 그룹, 민원인 그룹, 이 네 그룹을 상대로 조사를 하죠, 아마. 그렇게 해서 90, 11월 조사해갖고 12월에 발표해요. 그래서 저는 꿈이 있었어요. 제가 1년을 거의 마칠 무렵에 이 청렴도 조사 연말에 나오면 제가 그때 이제 서울은 16등, 16개 교육청 중에 꼴찌죠. 그걸 몇 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직 1등을 할 것이다. 1년 만에 전 부문.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전 부문으로는 16등에서 9등으로밖에 못 올렸어요. 물론 그것도 대단하다면 대단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서울시 교육청이 9등 안에 든 건 그 후로도 2년밖에 없을 겁니다. 그 정도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구치소에 있을 때거든요. 왜냐면 9월 10일 날 구속돼서 이제 있었으니까. 그때 감사관이 저한테 와서 그래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역시 인사부문에서는 몇 년 꼴찌를 면치 못했던 서울교육청이 만년 꼴찌에서 1등으로 치솟았고, 그것도 인사부문 1등. 인사비리 금융 향응 아니에요. 그것도 10.0 만점에 유일한 만점으로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쓸 때도 그런 말을 썼는데, 이 신문이 있더라고요. 신문
기록이에요. 이게 그 2011년 12월 달이죠. 네. 그래서 이게 여기 광로에는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제가 한 거죠. 근데 이게 여기 보세요. 매년 5, 60건에 이르던 인사 관련 민원 전혀 발생한 사실 없고 인사 대가로 금품향 제공한 사실 단 하나도 없었다고 내부 구성원 모두가 얘기하고요. 10점 만점에 10점. 그래서 금품향 민원 등 청탁 없는 순도 100% 청정성. 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여기 교육 전문가 집단 민원인 업무 관계자 지역 주민들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영권이잖아요. 인사 업무 관련 금품 영권. 그 다음에 돈에서도 단 0원이에요. 금품향 제공률 0% 제공 금액 0원. 자,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이 얼마입니까? 0.5%나 됩니다. 되게 높은 거죠. 네. 그 다음에 인사 관련 금품 제공 평균 액수는 61만 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00 아닙니까? 그러네요. 제가 이걸 보고서 정말 비로소 굉장히 기분이 좋았더랬어요. 사실은 네. 깨질 수 없는 기록이고. 이러니까 근데 여기에 광로연 이름은 빼는 게 이제 또 이러니까 MB 정부원에서 싫어했겠죠. 자, 뭐 어쨌든 뭐 비리 교육감으로 네. 이제 낙인이 찍혔던 바로 그 해 어떻게 보면 서울시 교육청은 청렴도 조사에서 압도적 1등 10점 만점에 10점을 기록한. 요거는 뭐 일단 좀 대부분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까지는 이제 광로연 교육감은 과거, 과거에 이제 그 잘못된 비리 교육감으로서 이제 누명을 쓴 부분들에 대한 억울함, 또 많은 사람들이 몰랐었던 이 서울시 교육청을 만년 꼴찌, 청렴도에서 만년 꼴찌에서 1등 10점 만점에 10점으로 만든 그 놀라운 업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은 이제 미래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지금 이번에 10월 달에 이제 그 당선이 될 서울시 진보교육감이 해야 될 일 너무 많고, 또 진보교육감의 이 당선 그 자체가 워낙 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죠. 예. 그래서, 뭐 아까 우리가 도의부에서도 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 10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짧게. 예. 네. 일단 교육 정책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독도 지키는 교육, 역사 지키는 교육, 지구 지키는 교육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지키고 그 미래를 지키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독도를 지우고 있고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고 이 탄소 중립 절차 계속 수년시키고 있고요. 기후 악당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우리가 도대체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절규하고 있잖아요. 미래를 알 수 없죠. 네. 그래요, 맞아요. 이 아이들한테 우리 어른으로서 책임을 지지 마, 희망을 주마, 바꾸마. 이걸 보여줘야 돼요. 우선 교육정책적으로는 분명히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정치 검찰이 이렇게 날뛰입니까? 정치 검찰에 의해서 서울 교육이 흔들리고 또 다른 지역의 교육이 흔들 뻔했잖아요. 김성환 교육감 때도 그러고. 이거 정말 막아야 됩니다. 제가 누구냐면 정치 검찰 탄핵하자고 제일 먼저 글 쓴 사람인 거 혹시 기억하세요? 작년 2월에 얘기를 해보셨죠. 그래서 제 글들을 많은 분들이 다 돌려 읽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맞다 이거다. 쌍특검에 못지않게 쌍특검 이상으로 정치검찰 탄핵이 중요하다. 근데 제가 이제 정치검찰 응징할 수 있어야죠. 그 정치검찰 응징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심리적 탄핵을 그걸 받았다. 이런 표현이 통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시계가 빨라지고 징검다리가 놓였다. 라는 평가까지가 나오는 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라 저분들이 자기네들은 뭐 오만 죄를 저질러도 아니 검사가 휴대폰 비밀번호 안에서
직무 방해하지 않습니까? 업무 방해? 검찰 업무 방해를 해도 그걸 놔두면서 해직 교사 5분을 이제 다 복권이 되고 그래서 그분들을 특별 채용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특별 채용을 일반 전형으로 하라고 공개 전형하라고 억지를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명박근혜 정권이 그거를 어겼다. 그걸 다 했어요. 사실은 조희연 교육감 흉내가 아니야. 실제로 했는데 그걸 직권남용죄라고 꼬투리 잡아서 교육감직에서 쫓아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뭐 지금 보세요. 저 누구예요? 저 대통령 부인 명품백 사건은 뭐 비디오로 찍히고 별게 다 있는데도 그걸 무혐의라고 그러고 또 무슨 뭐 쇼도 했잖아요. 무슨 수사심의위원회인가 해서 또 불기소. 야, 이런 거 하고 저나 조희연 교육감이 당한 걸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에 정의가 있는지, 여기에 사법정의, 여기에 공정, 여기에 상식이 있는지 저는 여쭙고 싶어요. 저는 정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의미들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보태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눈앞에 보이는데 그런 의미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걸 말로 타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번 교육감 선거가 마침 지금 이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에 여론이 굉장히 비등하고 있을 때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지만 이 선거 자체가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의 선거가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비적인 선거도 되고, 징검다리 선거도 되고, 사실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0월 16일이 이제 다 뭐 국정감사 기간이기도 하고 또 촛불 행동에서 9월 1일서부터 윤석열 탄핵, 연내 그 탄핵 소추안 통과를 목표로 해서 이 촛불 시민들 100일 총력 운동을 이제 돌입한 기간이기도 한데 그런 차원에서 딱 10월 16일 날 이 보궐선거 그중에서 가장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반드시 이제 승리로 가져와야만이 여러 가지 점에서 이제 확실하게 윤석열 탄핵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권이 22년 5월 9일 날 취임했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2년 6개월 정중앙심이 10월 중순 아닙니까? 10월 11월 초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임기 반환점이죠. 그래서 총선 이후에 첫 서울시민 사실은 전국 규모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심이 포출된다는 거예요.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진보 보수 진영이 격돌할 것이고 교육 정책을 놓고 또 지금의 윤석열 표 교육 정책들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놓고 격돌을 함으로써 민심이 표출되고 그것이 결국은 총선 이후 6개월이 지난 또 윤석열 정부의 반환점을 도는 순간에 민심의 심판이 될 것이다. 응징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 이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겹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윤석열 의 이제 교육 정책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특히나 이제 조희연 이제 우리 광도연에서 조희연 교육감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진보 교육감 12년 동안 아예 이룩해놓은 많은 성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성과들을 지금 다 부정을 하고 예를 들면 뭐 이 자사고 폐지에 제동을 걸고 오히려 자유로운 공립고라는 형태로 해서 또 수월성 교육들을 더욱 지금 강화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외고 자사고 문제 부분 관련해서는 어렵게 어쨌든 이 조희연 교육감 시대에서는 방향을 잡았는데 그걸 다 이제 지금 거꾸로 돌리는 것 같고 보수층에서는 결국 이런 혁신 이 교육이라고 하는 미명 때문에 지금 공립고가 더 무너지고 또 기초 학력 미달자들이 더 속출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일단 자사고 문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자사고는 어떻게 해서 출발한지 기억하십니까?
특권 학교라고 그래서 엄청난 반대 운동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것은 대입 입시 경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다. 그래서 입시 경쟁을 격화할 뿐 아니라 특권 학교로 작동할 것이고, 그러니까 있는 집 자식들이 주로 모이는 특권 학교이자, 그리고 일반고를 대단히 황폐화시킬 것이다. 공부 잘하고 있는 집 자식들이 자사고로 갈 테니까. 이런 걸로 극심한 반대를 했는데, 이거를 어떤 논리로 법을 만들었냐면요, 당시 MB 정권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고 해서 가난한 집 아이라고 그럽시다. 형편이 안 좋은 집 아이들을 정원의 20%를 특별히 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사고의 훌륭한 교육 과정과 질 높은 교육을 없는 집 자식들에게도 제공해서 계층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게 20%거든요. 이것 때문에 또 법이 통과됐어요. 자, 그러면 자사고가 과연 20%를 제대로 뽑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20%가 학업 부진이나 낙오를 겪지 않고 제대로 계층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도록 과연 그 자사고 재단에서 그 아이들 20%에 초점을 맞춰서 좀 더 우선적인 지원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을까요? 안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이른바 특별전형 충돌이잖아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중차별인 거예요. 한쪽으로는 부잣집 아이를 특혜적으로 대우를 하는 거고, 못 사는 집 아이들은 합리화 명분으로 삼으면서 실질은 방치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제도가 들어오면 찬반을 떠나서 제도화가 되면 참 없애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대통령 시행령까지를 바꿔서 없애기로 한 건데, 문재인 정부에서.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유예 기간 중에 들어오는 바람에 결국 유야무야 됐잖아요. 다시 바꿔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명줄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정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과연 사배자 20%를 제대로 뽑고 있는지, 과연 기획운동 입학이라 칩시다, 이거를. 네. 그럼 제대로 뽑고 있는지, 그 아이들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과연 의도했던 이 입법 통과에 근거가 됐던 그 효과를 보고 있는지, 이것을 조사하면 가장 약한 고리, 폐지로 갈 수밖에 없는 이중차별의 현황이 굉장히 잘 드러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 목표와 달리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사배자 전형 20%가 과연 원칙에 맞게 선발이 되고 또 운영되는지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거기가 가장 약한 고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일제 점검해서 그것을 못 해낸 게 드러나고, 근데 가차없이 사실 폐지 수순을 밟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재승인을 안 해야 되겠죠. 논거가 틀림없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게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이명박 때 그 역사 교육이 사실상 이제 의무화가 사실상 이제 거의 뭐 폐지되다시피 했잖아요, 역사 교육. 그러면서 이제 그 요즘 그 젊은 뭐 20, 30대들이 이제 이명박의 이제 그 교육을 받았던 20, 30대들이 이제 역사 인식의 부재, 그게 정치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제 폐해를 좀 낳고 있는데, 특히나 최근에 이제 그 윤석열 정권이 워낙 그 노골적인 지금 친일 행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라나는 그 청소년 세대들에 대한 역사 교육의 중요성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과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좀. 일단 저는 지금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검정 교과서가. 그런데 이번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종이 추가가 됐어요. 근데 제대로 내용도 알 수가 없고 제대로 공개도 안 되고 있어요. 누가 필자인지, 영광이 필자인지 전에 국정교과서 필자들이 꼭꼭 숨었잖아요. 이 일이 재현되고 있는 기시감이 또 생기더라고요.
도대체 21세기 한 백주대낮에 지금 전체주의 시대도 아닌데 하나의 그 역사관을 차세대 아이들에게 강요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최악의 정치 교육이죠. 네. 이거야말로 세뇌 교육이고 주입 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신봉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네. 이른바 뉴라이트의 핵심 징표 아닙니까? 네. 황석영 선생님이 잘 지적하셨다. 진짜 비트가 있으시더만요. 황구라가 그냥 아니잖아요. 근데 네. 아니 저 강도가 저 높은 집 올라가려고 사다리 갖고 와서 안에 왕창 털어갖고 내려온 다음에 사다리 놓고 간 건데 네. 그걸 고맙다고 그런 거 아니냐. 맞아요. 딱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한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노예의식도 유분수지. 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강제로 병합해서 집어먹었는데 그 덕분에 밥 먹고 살게 됐다고 조센징 소리 들으면서 네. 일본 국적 한 번도 못 갔잖아요. 네. 일본인과 완전히 다른 2등 그 조센징으로서 따로 호족도 있고 참정권 이런 거 전혀 없는 식민지 백성으로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게 고마워서 어쩔 수 없어 하는 지금도 그러고 있죠. 이 넌센스가 이걸 아이들한테 가르친다? 이거는요, 히틀러 시대의 인종차별들, 맨 처음에 뭐 이른바 공산주의자들, 노동조합 지도자들, 뭐 유태인들, 집시들, 뭐 정신장애인들 차례차례 다 죽이잖아요. 네네. 다 강제 수용하고 어떤 한 집단을 정말 그 절멸하는 작전인데 그런 거하고 어떻게 보면 전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어떻게 자기를 지배했던 민족이 자기를 수탈했던 민족이 근대화를 시켜줘서 고맙다고 사다리 놓고 간 건데 할 수 있는지 이걸 역사 교육이라고 버젓이 내놓는다는 게 역사는 물론 토론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사실에 기초해서 토론해야죠. 그래서 뭐 70-80% 정도가 동의하는 것들이 이제 약간 지배적인 통념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게 현실이 바뀌면 다시 재해석되는 건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너무 주입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렇지만 민족 정기라는 걸 정면으로 거스르는 노예의식을 우리 민족 전체를 노예로 만들었는데 노예가 감사합니다 하는 거는요. 네. 미국에 노예선 타고 강제로 잡혀서 노예선 타고 3분의 1 죽고 이제 미국에 도착해서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미국 백인더러 아이고 참 근대화 시켜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아무도 없죠. 그런 사람은. 네. 네.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흑인 노예 근대화 담사론이지. 네.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댓글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번에 그 선거에 임하시면서 이 역사 교육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시는 부분은 지금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자,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민감한 문제가 사실은 이제 서희 초등학교 이제 교사들의 이제 죽음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이제 교육 현장에서 교권의 이제 추락 문제가 교권 이제 학생 인권 못지않게 이제 교권의 이제 그런 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됐는데 이 보수 교육 중에서 이런 그 교권의 심각한 추락은 결국 우리 이제 광노현 교육감부터 시작해서 뭐 주의원 교육감까지 이런 너무 지나치게 뭐 학생 체벌 뭐 금지라든지 학생 인권 조례라든지 지나치게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권의 추락을 가져온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죠. 교권의 목적은 학생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겠죠. 마치 정부의 목적이 모든 국민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듯이 교사의
임무도 학생들의 모든 차원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겠죠. 네. 그걸 교수 학습과 네, 평가를 네. 통해서 보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배치될래 배치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교권은 왜 추락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네, 네. 이건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일단 학교 안의 문제와 사회의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저는 좀 학교 안의 문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은 학부모들이 극성스러워지고 대단히 교사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른바 진상 학부모, 악성 학부모 민원들이 네. 옛날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아이 수가 감소해갖고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다 황태자처럼 키우는 맞아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아이한테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만 하면 애 기죽인다는 이유로 막 민원 넣고 막 항의하고 뿐만 아니라 요새 그거 아세요? 강남 지역에 교사들이 완전 기피 지역이 됐습니다. 강남이. 그 좋던 강남이, 그 물 좋다는 강남이 지금은 완전 기피해요. 왜냐하면 교사들이 안 갈라는 학부모들이 안 가, 무서워서. 절대 안 갑니다. 절대 안 학부모들이 너무 학부모들이 너무 목소리가 드셌어. 학부모 네. 갑자기 너무 학부모가 내가 너보다 더 교육받았고 뭐 이런 거 있죠. 더 부자고 말이지. 내가 뭐가 부족하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여러 세태를 반영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끝이 없는데 1차적으로 교권을 지켜줘야 될 분은 사실 또 교장 선생님이세요. 이런 악성 학부모 민원, 진상 학부모라든가 아니면 아주 거친 아이들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한테 정말 그 못되게 구는 아이들이 그렇죠. 있죠. 네, 네. 정말 거칠게 대들고 못되게 구는 아이들, 이 아이들 그리고 교실 수업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요 사실 누가 다스려야 되냐면 교장 선생님이 직접 다스리는 게 맞는 겁니다. 교장 선생님은 그런 거친 아이들, 악성 학부모 이런 걸 처리하는 달인이래야 돼요. 기본이. 그리고 교육과정의 달인, 전문가 이런 걸로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 교장 양성 제도를. 그럼 교장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나 모든 분들한테 선생님들이 다루기 대하기 어렵고 선생님들한테 막 하는 아이나 학생이나 학부모가 있으시면 반드시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가장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권위와 자원이 남달라서 누구도 그 앞에 오면 함부로 못합니다. 순해져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들께서 많은 잘하시는 분은 많은 거 알고요. 다 어떤 방식으로 교장이 되셨어도 훌륭한 점 가진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희초 사태 같은 것도 정확히 몰라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이러거든요. 그 교사들이 그 학부모 이길 장사가 있겠나. 그냥 어떻게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잘 이해하고 잘 봉합해서 좀 소리 소문 없이 학교 얼굴에 그런 먹칠하지 않게끔 잘 좀 해주소. 이렇게 부탁하죠. 내가 해주마. 이런 분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 1차적인 해법은 교장 선생님의 직접 처리 원칙 같은 거. 그렇게 되면 교장 되려는 분도 좀 줄어들지 모르지만 교장 선생님이 될 분들은 이런 역량들을 끊임없이 갖추려고 하시겠죠. 그 역량이 부족하고 그 일이 너무 버겁고 싫으면 그럼 교장 선생님 안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장 양성제도, 교장 승진제도, 교장의 직무를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교장 승진제도를 바꾸고 교장 직무를 명확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 오랫동안 맡고 있는 진검다리 교육공동체에서 최근에 교장의 일, 국가의 일, 정부의 일, 이런 식으로 교장의 일, 학교 혁신을 위한 교장 직무 가이드라인이라는 책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진검다리 교장 직무 가이드라인이라고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모범 원칙이며 어떤 것은 권고 사항이며 어떤 것은 의무 사항이고 이런 것들을 다
현직 교장 선생님과 다 토론해서 만들어내고요. 또 사례도 다 들고 그런 다음에 현직 교장 선생님 15분인가 이분들이 나는 이렇게 교장 일을 했다. 교장의 일을 했다. 정말 감동적인 거 많습니다. 모범적인 대개 혁신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고 대부분은 통상적인 교장 승진 제도를 통해서 점수 따서 교장이 되신 분이 아니고 평교사에서 리더십이 검증되고 역량이 검증돼서 교장으로 모셔진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학교 내부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그러니까 교장 승진 제도 같은 거 교육부가 관장하지만 아니 교육감들이 협의해서 이거 승진제도 바꾸자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법도 바꾸고 더 많은 분들이 그 학교 단위에서 학부모나 교사나 학생들까지 참여하는 가운데 교장 선생님들을 심사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접촉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검증된 분들을 모실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건 지금 70년 시대착오적인 교장 승진 제도를 갖고 있거든요. 눈앞에 있는 교장 선생님을 10년 이상 예스맨, 예스우먼으로 모시지 않고는 도무지 교감이 될 수 없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 안에서 점수를 따서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훌륭한 분들도 다 그렇게 가시는 거죠. 교장이 되시고 싶은 분들은. 그런데 이 제도를 바꿔야지만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 교장의 일을 민주적 리더십을 갖고 교육과정과 생활지도에 특별한 역량을 가진 교장 선생님을 모실 수 있고 그때 그런 학부모 민원이나 거친 아이들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분 갖고는 안 되고 시스템을 좀 더 구축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결국 교권 추락의 문제를 자꾸 이렇게 학생 인권 조례나 뭐 이런 것에서 이제 그 문제를 찾는 부분들은 그 실생 그런 그 교권 추락의 문제가 발생한 이제 실질적인 근본 원인을 좀 외면. 그렇죠. 완전히 딴 데다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럼 해답이 뭐예요? 그러면 애들 때리라는 겁니까? 아니면 애들 때릴 수 있는 권한을 줘. 저는 옛날부터 아주 명확한 원칙을 갖고 있어요. 수업 규율은 강화하고 엄격하게 하고 생활 규율은 아이들 자유를 확대해야 됩니다. 그건 명확하잖아요. 근데 지금 수업 규율은 그럼 왜 못 지키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토론하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어떤 애들이 왜 선생님을 무시하고 이게 종이 쳤는데도 시끄럽고 이것이 자기들 수업 방해하는 거 다 알아요. 이 아이들한테 정말 해법을 찾아내라고 하면 내부 질서를 눈총과 지탄을 조직해서 찾아낼 길들이 열릴 거거든요.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그런 방식을 동원하지 않고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식은 없다. 더 부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이 있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댓글을 쭉 보니까 이제 이게 교장 선생님도 사실은 이제 학부모들 민원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소송을 자꾸 걸어서 학부모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경우도 많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어떤 죽음 문제도 또 이게 새로운 국면이니까 그때 교육감님 하실 때 하고는 또 새로운 국면이 열렸으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저도 이제 생각을 못했는데 서희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의 역할이나 그냥 자리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학부모 민원을 교사를 위해서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교장 선생님의 역할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 대목에서 꼭 보태고 싶어요. 사실 이주호 장관은 무상급식에 있는 힘을 다해서 반대하고 그 다음에 모든 권한과 자원을 행사해서 반대했다는 뜻이에요. 극력. 그 다음에 체벌금지를 마찬가지로 자신의 모든 권한과 자원을 동원해서 반대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고 교원평가제는 이런 걸로 다 학교 교무실 현장을 약간 초토화시킨 사람이거든요. 성과급인 이런 걸로. 그래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요.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이 대목입니다. 이 사람이
대구에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해 투신하는 사례가 네 명이 있었잖아요. 2011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어마막지한 이 문제가 언론에 의해서 약 2주 넘게 지속이 돼요. 그때 이주호 장관이 들고 나온 게 사법 모델, 형사 소송, 그러니까 고소 고발, 그리고 형사 재판을 포함하고 교육의 사법화나요? 교육의 사법화입니다. 철저한 학교 폭력은 아무리 사소해도 사법화를 거쳐야 된다라고 해서 학교 폭력법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교 교육의 폭이죠. 예, 그러니까 정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당시에 학교 폭력 3대 원칙을 제가 천명했어요. 접근 3대 원칙. 첫째,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이것을 가장 좋은 교육 기회로 승화시켜야 된다. 두 번째, 학교 폭력은 교실에서 일어나잖아요. 이 교실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는 그 교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 모두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맡겨야 된다. 세 번째로는 가장 비겁한 것은 방관하는 아이들이다. 방관하는 게 가해자를 말리지 않고 방관하고 피해자를 위로하지 않고 놀려대는 동조하고 방관하는 사람이 얼마나 비겁한지를 알아야 된다. 깨우쳐줘야 된다. 이게 제 3대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 연극을 도입합니다. 방관자의 모습, 가해자의 모습, 교사의 모습, 부모의 모습을 객관화시켜서 보라고, 드라마틱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정말 당시로서 파격적으로 4개 교육 연극단을 돌려서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6학년 이런 데를 다 돌렸었거든요. 네.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런 게 다 제가 한 일들인데 이 교육의 사법화가 미친 파장과 악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학교폭력법의 그 극사법 경향을 지금 아이들이 한 줄 뭐 잘못 썼다고 따지고 소송 들어와요. 강남 학부모들이 맞아요. 윤석열 비서관들 다 행태 드러났었죠. 정순신인가 하는 친구니 뭐 해서 명색이 인권옹호관인데 믿을 수가 없는 짓들을 했더만요. 마지막까지 숨기고 막 소송하고.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주호 장관은요. 교원평가제, 성과급 다 실패한 사람이야. 하나도 성공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학교폭력법 완전히 지금 선생님들이 치를 떨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법이 있어요. 이 아동학대법을 잘못 적용해갖고 무차별적 적용, 법의 무차별적 적용만큼 나쁜 게 없거든요. 법은 분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분별하는 겁니다. 정당한 것, 부당한 것, 상당한 것, 상당치 못한 것. 정의로운 것, 정의롭지 못한 것, 적법한 것, 불법한 것, 그죠? 네. 끊임없이 분별하는 건데 얼핏하면 아동학대라고 남발, 고소고발 남발하고 말이에요. 여기에 불려나갈 거 생각하니까 겁나서 그 여선생님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교육의 사법화라는 거는 정말 피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법에 대한 아주 대대적인 개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법들이 왜 일어나는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함재적 핵심은 이때, 나머지는 학교 자치를 통해서 교사들이 이 사안을 놓고 서로 논의해야 돼요. 한 담임교사한테 맡길 사안이 아니에요. 그 학교 소속 교사들의 집단지성을 모으면 여태까지 많은 고경력, 중경력, 저경력 교사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또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잖아요. 이것들을 갖고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이런 여러 가지 학교마다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그 안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시고 상담 선생님,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 등의 삼각편대가 서로 작동을 할 때 비로소 학교 교실 현장이 나아지는 거거든요. 예, 뭐 이렇게 한 가지 주제만 가도 뭐 몇 시간 동안 토론해야 될 문제인데 이 짧은 시간 안에 광노현 전 교육감님이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서 가지고 있는 교육 정책이나 비전을 다 저희가 여쭤보고 가기는 좀 그러니까요. 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길게 얘기한 감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더 너무 길게 얘기하는데 잘라주지 네. 자르고 들어오지 않으셔서 고마운데 네. 제가 좀 길게 한 것 같아요. 아니면 네. 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또 그래야 될것 모셔서 같습니다. 더 묻고 싶은 게 많은데 네. 그건 한번 다음 기회로 좀 미뤄야 될 것 같고 네.